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유튜브를 켰을 때 뭘 볼지 고민할 필요 없이 영상이 추천되던가요? 쿠팡에서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건 사야 해 싶은 물건을 발견하셨나요? 아니면 넷플릭스가 마치 당신의 취향을 꿰뚫어 보듯 기가 막힌 영화를 제안해서 주말 순삭을 경험하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는 이 변화의 이름은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의 제한의 시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뭔가를 찾으려면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맛집을 찾으려면 강남 맛집, 궁금한 정보를 찾으려면 뜻을 검색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는 검색하기도 전에, 아니 검색할 필요조차 느끼기 전에 플랫폼이 알아서 이건 당신이 좋아할 거야 라며 모든 것을 제안해 줍니다. 마치 당신의 마음을 읽는 마법사처럼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보를 소비하고 물건을 구매하고 심지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과거의 검색 엔진이 우리에게 정보의 바다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 헤엄치는 법을 가르쳤다면 지금의 플랫폼들은 아예 정보의 개인 수영장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가장 맛있고 즐거운 것들만 떠먹여주는 격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뭘 먹을지, 뭘 볼지, 뭘 살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플랫폼이 당신의 과거 행동, 취향, 심지어 당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잠재적 욕구까지 파악해서 완벽한 솔루션을 던져줍니다. 정말 편리한 세상이죠? 그런데 과연 이 편리함 뒤에는 어떤 그림자가 숨어 있을까요?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게 될까요? 오늘 지식의 소용돌이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플랫폼 비즈니스의 숨겨진 지각 변동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디지털 라이프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손, 그 정체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야흐로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사람들은 이 방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원하는 것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구원투수가 바로 검색 엔진입니다. 구글, 네이버 같은 검색 플랫폼들은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 수많은 웹페이지를 색인화하고 우리가 입력한 키워드에 가장 적합한 정보를 순서대로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뒤지거나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었던 정보들을 단 몇 초 만에 찾아낼 수 있게 된 것이죠. 검색 엔진은 정보의 민주화를 이끌었고 우리는 능동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질문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이 내 손안에 들어오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검색의 시대에도 분명한 한계는 존재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무엇을 검색해야 할지 모를 때였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주말에 뭘 할지 막연히 고민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말에 할 일이라고 검색하면 너무나 광범위한 결과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서울 주말 데이트,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 등 좀 더 구체적인 키워드를 입력해야 하지만 그 키워드조차 내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한계는 정보 과부하였습니다. 검색 결과는 수십만, 수백만 건에 달했고 이 중에서 내가 정말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골라내는 것은 또 다른 고역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창고에서 원하는 물건 하나를 찾아내는 것과 같았죠. 우리는 검색을 통해 정보를 찾는 데 성공했지만 정작 의사결정은 여전히 우리 몫이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살지, 아니 어떤 영상을 볼지, 어떤 기사를 읽을지, 그 최종 선택은 여전히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결국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고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찾는 행위 자체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이제 내가 뭘 좋아할지를 고민하기보다는 누군가 나를 위해 그 고민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욕구를 정확히 꿰뚫어 본 새로운 플랫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제안의 시대를 연 주역들입니다. 자, 이제 판이 뒤집힙니다. 검색의 시대가 정보의 바다에서 직접 헤엄치도록 했다면 제안의 시대는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잠수정을 제공합니다. 이 시대의 왕자를 차지한 것은 바로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틱톡, 쿠팡, 스포티파이. 이 플랫폼들은 당신이 무엇을 클릭하고 얼마나 오래 시청하며 어떤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았는지
심지어 스크롤은 어떻게 내리는지까지 당신의 모든 디지털 발자국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당신이 좋아할 만한 것, 필요할 만한 것, 심지어는 당신도 몰랐던 잠재적 욕구까지 예측해서 정확하게 제안해 줍니다. 넷플릭스가 오오오님을 위한 추천 콘텐츠라며 당신의 취향을 저격하는 드라마를 띄우는 순간 당신은 이미 제안의 시대에 마법에 걸린 겁니다. 이걸 본 사람이면 이것도 좋아할 거야 라는 쿠팡의 메시지는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당신의 소비 패턴을 분석한 정교한 예측인 셈이죠. 특히 틱톡은 제안의 시대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틱톡은 검색창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앱을 켜는 순간 당신이 좋아할 만한 짧은 영상들이 무한히 쏟아져 나옵니다. 당신이 어떤 영상을 스킵하고 어떤 영상을 반복해서 보는지, 어떤 소리에 반응하는지까지 학습해서 단 몇 시간 만에 당신의 취향 저격 알고리즘을 완성합니다. 마치 당신의 뇌를 스캔해서 가장 즐거워할 도파민 버튼을 찾아 누르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선 혁명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보를 찾는 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플랫폼이 알아서 큐레이션해주고 발견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마치 개인 비서가 당신의 모든 기호와 필요를 파악해서 완벽한 스케줄과 물건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검색이 정보 탐색이었다면 지금의 제안은 경험 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효율적이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이 모든 것이 장밋빛 미래만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선택권은 정말로 넓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제안의 시대가 검색의 시대를 압도하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기술이 발전해서 아닙니다. 이면에는 인간 심리의 깊은 곳을 파고드는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정보 과부하 시대의 피로감입니다. 현대인은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뭘 볼지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이고 이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 뇌에 피로를 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결정 피로라고 부릅니다. 플랫폼의 제안은 이 결정 피로를 극적으로 줄여줍니다. 고민하지 마. 내가 알아서 최고를 찾아줄게. 라는 메시지는 바쁜 현대인에게 너무나 달콤한 유혹입니다. 둘째, 발견의 즐거움입니다. 검색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을 때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예상치 못하게 인생 드라마를 만나거나 유튜브에서 전혀 몰랐던 흥미로운 채널을 발견하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발견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제한 알고리즘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의 잠재적 욕구와 취향을 끄집어내어 새로운 세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보물찾기를 하다가 우연히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짜릿함을 선사합니다. 셋째, 개인화와 맞춤형 경험의 강력한 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딱 맞는 것에 열광합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라는 느낌은 강력한 만족감을 줍니다. 잔 알고리즘은 수십억 명의 사용자 중 나라는 개인에게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나의 관심사, 나의 소비 습관, 나의 정치적 성향까지 파악해서 마치 나만을 위한 세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선 강력한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넷째, 행동 유도의 용이성입니다. 검색은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하지만 제안은 수동적인 상태에서도 행동을 유도합니다. 유튜브에서 다음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고 넷플릭스에서 다음 에피소드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저항하기 힘든 유혹에 빠집니다. 스크롤만 내리면, 클릭 한 번이면 새로운 즐거움이 펼쳐진다는 사실은 우리의 자제력을 무력화시킵니다. 플랫폼은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예측하고 그 행동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천재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제안의 시대는 단순히 기술의 우위가 아니라 인간 심리의 취약점과 욕망을 정확히 꿰뚫어 본 비즈니스 모델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편리함과 만족감에 도취되어 어느새 플랫폼의 거미줄에 깊숙이 갇히게 된 것은 아닐까요? 플랫폼 비즈니스의 지각 변동은 단순히 소비자의 행동을 바꾸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산업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누가 승자가 되고 누가 패자가 될까요? 명백한 승자는 바로 데이터를 소유하고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넷플릭스, 틱톡, 쿠팡 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검색 기록, 구매 내역, 시청 시간, 심지어 얼굴 표정까지 읽어내어 알고리즘을 끊임없이 학습시키고 개선합니다. 이들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얼마나 더 정확하게 당신을 예측하고 제한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들에게 데이터는 곧 금광이고 알고리즘은 그 금광을 캐내는 정교한 삭과 같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검색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나 물리적 공간 기반 비즈니스 모델은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과거에는 좋은 제품을 만들고 광고를 잘하면 됐지만 이제는 플랫폼의 선택을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에 노출되지 않으면 고객의 눈에 띄기 어렵습니다. 마치 거대한 상점에서 진열대 가장 안쪽에 놓인 상품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작은 동네 서점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직접 서점을 찾아와 책을 둘러보고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 서점의 추천 도서나 유튜브 북튜버의 리뷰가 책 구매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동네 맛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츠에 맛집 추천 영상에 한 번이라도 등장해야 비로소 핫플레이스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케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검색 엔진 최적화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추천 알고리즘 최적화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콘텐츠나 제품이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의해 더 많이 제한될 수 있을까? 이것이 모든 비즈니스의 핵심 고민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시대의 비즈니스는 플랫폼과의 동맹 또는 플랫폼 종속이라는 양날의 검을 마주하게 됩니다. 플랫폼의 힘을 빌려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도 있지만 동시에 플랫폼의 정책 변경이나 알고리즘 변화에 따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해 등에 올라탄 기사처럼 용의 움직임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좌우되는 상황인 셈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지각 변동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효율성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깊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한의 시대 속에서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첫째, 필터 버블과 에코 챔버의 심화 문제입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만 계속해서 제안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강화하고 다른 관점이나 정보에 노출될 기회를 줄입니다. 마치 나만의 작은 우주에 갇혀 바깥 세상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더 좁은 세상에 갇히고 있는 걸까요? 둘째, 자율성 침해의 문제입니다. 플랫폼이 우리의 취향과 욕구를 너무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제한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클릭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과연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주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욕망이 진정으로 우리의 것인지 아니면 알고리즘에 의해 교묘하게 주입된 것인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입니다. 플랫폼의 제한은 우리의 방대한 개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사고, 어디를 가는지 모든 것이 데이터로 기록되고 분석됩니다. 이 데이터가 과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나의 모든 정보가 거대 기업의 손에 의해 활용되는 것에 우리는 동의하고 있는 걸까요? 넷째, 창의성과 다양성의 위축 가능성입니다. 알고리즘은 평균과 인기에 기반하여 제안을 합니다. 이는 대중적이고 검증된 콘텐츠나 제품이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새롭고 실험적이거나 비주류적인 콘텐츠는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모두가 비슷한 것을 보고 비슷한 것을 소비하게 되면서 문화적 다양성이 줄어들고 창의성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의 시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단순히 비판하거나 거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하며 어떤 윤리적 원칙을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입니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과연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거대한 지각 변동, 즉 검색의 시대에서 제한의 시대로의 전환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직접 정보를 찾아 헤매던 능동적인 탐험가였다면, 이제는 플랫폼이 미리 준비해둔 맞춤형 코스를 따라가는 여행자가 된 셈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필터 버블, 자율성 침해,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 해결해야 할 숙제들을 던져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강력한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과 그 영향력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현명한 디지털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제한의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편리함을 누리되 때로는 의식적으로 알고리즘의 바깥 세상을 탐험하고 다양한 관점에 귀 기울이며 무엇보다 나의 진정한 욕망과 선택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경제자유 시대에서 던진 이야기가 여러분의 디지털 라이프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거대한 지식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다음번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